오늘은 에너지 그리고 지정학에 관련된 책들 한번 살펴보려다가 몇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현황들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빠르게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크루드 오일, 원유 생산국, 그러니까 산유국들이죠. 탑5 산유국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45년 만에 다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파란색이 미국, 녹색이 러시아, 갈색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국가가 산유국 빅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급증함에 따라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전만큼 절박하게 컨트롤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인 유연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캐나다의 증가세가 바로 옆나라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갔는데요. 이 감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은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큰 국가들을 보시면은 가운데 녹색 부분이 캐나다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의 바로 위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제일 위에 하늘색이 오펙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오펙 국가에 대한 의존도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는 70년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캐나다는 이제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12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자신 있게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게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라는 대체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 산유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도 유가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제 뉴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에너지 그리고 지정학 관련된 책인데 한 2, 3년 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뭐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셰일 혁명은 세계 석유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에너지 안보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시장을 지배해 왔던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과 구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빅3의 시대가 그것이다. 반대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색 부분이고요. 반대로 중국 이 빨간색 부분인데 17년, 18년, 19년으로 가면서 비중이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본, 한국, 대만으로 가는 이 분홍색 원유의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맹국들 일본, 한국, 대만 국가들의 이익이 여전히 이 지역의 안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한 수출국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원유를 어떤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맨 위에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2년이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쭉 끌어당겨 가지고 2023년 전반기에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제한되자 중국과 인도에서 이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들을 소비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침공한 것이 2022년 2월입니다. 2022년 2분기와 2023년 2분기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은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와 이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양이 늘었다는 보도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때의 가스는 LNG를 의미하거든요. 배를 통해서 옮기는 거죠. 이거는 제재 대상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LNG 수입은 증가했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가스, PNG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가스와 LNG 선을 통해서 보내는 가스의 양을 비교를 하면은 원래는 PNG의 양,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양이 훨씬 더 많았었죠. 어쨌든 이 LNG가
수입도 이제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LNG도 다시 쪼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작년 말에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인데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노르트 스트림 1,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노르트 스트림 2입니다. 러시아에서 왼쪽 아래로 독일로 가스를 보내는 긴 파이프라인인데요. 노르트 스트림 2의 건설 비용이 110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르트 스트림 1, 2에서 2022년 9월 26일 네 군데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폭발의 배후에는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있다, 혹은 뭐 미국이 있다 등등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거액을 들여 지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출은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로 LNG를 실어서 나르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래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러시아의 제재가 들어가고 그 자리를 미국산이 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또 러시아를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2019년 12월에 개통된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입니다. 북쪽으로 뚫리니까 이 남쪽을 통해서 가스를 들여오는 것, 혹은 석유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부담감이 좀 덜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이 있고 또 파워 오브 시베리아 2가 있거든요. 이건 좀 더 왼쪽인데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직선에 가깝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원래는 이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이 좁은 말라카해협,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원 안에 여기를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한 루트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루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라카해협은 미 해군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지는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로막혀 버리면은 중국으로 가는 그런 원유, LNG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말라카해협이 막혔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미얀마를 통해서 중국 남서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파란색 원 안에 이 빨간색 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CMEC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중국의 1대1로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힘을 중국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의 항구 과다르에서 중국의 서쪽 지역인 신장을 연결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입니다. 시작점이 과다르이고 들어오는 것은 중국의 신장 지역인데, 선은 간략화해서 직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여간 이 인도랑은 중국이 경쟁하는 관계이고, 또 인도는 만만한 국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도의 오른쪽에 미얀마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라인, 그 다음에 인도의 왼쪽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라인을 뚫어놔야 중국 입장에서는 숨이 좀 트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마다의 국가들이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국제정세에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되는지, 그런 여러 사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의 책입니다. 수소혁명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조직화한 산업 문명의 하부 구조는 내부 환경 전체에서 석유라는 그보다 적은 규모이지만 석탄과 천연가스라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끊임없는 흐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 곳곳으로 적혈구가 계속 돌아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석유의 흐름이 늦춰질 경우 사회 조직 전체가 약화한다. 한 국가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여부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른 국가로부터 얻어야 한다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여러 사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계 각 국가들이, 모든 국가들이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면 세계가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앞으로 상당 기간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사실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획득하는가는 권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후 문제에도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권력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사고를 전개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제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만약 핵 발전소를 받아들인다면 기술, 과학, 산업, 군사 엘리트도 같이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그 엘리트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핵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이 요구된다. 두 번째 주장은 이보다 좀 약한 입장인데 주어진 기술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관계와 양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태양열 에너지 지지자들은 태양열과 관련된 기술들이 석탄, 석유, 원자력에 기반한 에너지 체계와 비교할 때 민주적, 평등적인 사회와 양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렇게 알려져 있다시피 여러 문제들이 아직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또 화석 에너지들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아직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는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고 발전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소 에너지는 수십 년 전에 태양광 풍력 에너지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 주장에 근거해서 본다면 역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내용보다는 몇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빠르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에너지 분야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내용들 가끔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을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이 좀 더 재미있다,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내용의 비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